안녕하세요, 세모고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 천호역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일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경계석에 발이 걸려서 허공에서 180도를 회전한 뒤에 경계석과 충돌하면서 떨어져서 상당한 타박상을 입기는 했지만 사나흘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 나았어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건 올 1월에 제가 올림픽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가서 화장실을 하나 올 철거를 하고 집에 왔는데 오른쪽 어깨와 등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격한 노동 후에 근육통이 습관된 거죠. 근데 근육통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노가다를 시작한 지 벌써 14년째인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이 정도로 심한 근육통은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제가 천장 보고 눕는 걸 잘 못합니다. 온몸이 뻑적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오른쪽 어깨와 등이 극도로 아프다 보니까 옆으로는 눕지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오른쪽 어깨를 침대에 대고 누우면 어깨뼈가 부러질 듯 아파서, 그리고 그 반대쪽인 왼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어깨 근육이 끊어지기라도 할 듯 너무 땡겨서요.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천장만 보고 잤습니다. 전 원래 천장 보고 눕는 자세로는 불편해서 잠이 못 드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 천장을 보고 눕는 자세가 건강에는 제일 좋죠. 옆으로 누우면 뼈에도 안 좋고 호흡기와 같은 장기들이 하중을 많이 받게 되어서 건강에도 나쁘니까요. 근데 어깨가 너무 아픈 덕분에 자세를 완전히 교정하게 되었으니까 전화해보게 된 거죠. 불행 중 다행스럽게 말이죠. 아무튼 그동안 자석도 붙여보고 마사지도 받아봤는데 전혀 호전되질 않더라고요. 무려 4개월 동안요. 잘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을 할 때는 어깨를 앞으로 쭉 빼야 하는데 어깨 통증 때문에 아주 고역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 엉덩이뿐만 아니라 등과 팔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어깨와 등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정말로 안 되겠다. 월요일부터는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도수치료도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어차피 월요일날 강동구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구청에 나가봐야 하니까 나가는 김에 침이라도 한번 맞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밤을 버티고 일요일 아침을 맞았는데 목요일날 다친 엉덩이와 다리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석 5개를 붙이고 잤거든요. 그 덕분인지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추세라면 월요일부터는 일을 재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약에 일이 들어오면 수락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저녁 때쯤 되자 엉덩이가 거의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몸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통증도 거의 안 느껴지고요.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오른쪽 어깨와 등도 통증이 거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쪽 등과 어깨를 세게 눌러봤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살짝 누르기만 해도 엄청 아파서 세게 누르지도 못했는데 이게 웬걸 거의 통증이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이리저리 흔들어 봐도 괜찮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깨와 등의 통증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질 않는 건가? 아니면 극심했던 엉덩이 통증이 가시면서 어깨와 등의 통증을 데리고 간 건가? 뭐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극심한 통증은 더 큰 통증으로 억제한다는, 이열치열, 이한치한과 비슷한.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의 통증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 어깨와 등의 통증은 아예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요일 밤 침대에 누울 때는 일부러 오른쪽으로 누워봤어요. 어깨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통증이 가신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요. 엉덩이와 다리의 통증은 거의 누그러졌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깨 통증도 거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잔통은 약간 남아있었지만 술이 떡이 된 날이나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도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인 토요일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일부러 오른쪽으로 누워봤어요. 엉덩이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일부러 오른쪽으로 누워본 거예요. 압박을 줘야 근육이 조금이라도 더 풀릴 테니까요. 다리 통증은 견딜만 했는데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누워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분 만에 포기하고 다시 천정을 보고 누웠었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였는데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진 그 다음날 저녁에는 그토록 극심했던 어깨 통증까지 눈 녹듯 사라졌다?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나를 괴롭혀왔던 그 처절한 통증이 불과 하루 만에 정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월요일날 침을 맞으러 가지 않았어요. 통증이 거의 사라져가는데 굳이 침을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물론 갔어도 헛걸음치고 왔겠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었다면서요.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다 보니 알 수가 있나요? 물론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 어깨 통증이 완전히 가신 건지 아니면 더 극심한 둔부 통증 때문에 어깨 통증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게 된 건 아닌지. 만약 이대로 어깨 통증이 사라진다면 옛말이 정확히 적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극심한 통증은 더 큰 통증으로 억제한다는. 아직 확신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 요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오랜 세월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그 주변에 더 큰 통증을 일시적으로 유발시켜 보세요. 며칠 뒤 그 일시적인 통증이 가실 쯤 고질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극심한 통증도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괜히 병원에 가봐야 찢고 자르고 꿰매기만 합니다. 수술을 하면 몇 개월 동안은 살만하실 거예요. 근데 머지않아 영구장애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고요. 병원은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병원은 이익단체거든요. 멀쩡한 사람들한테도 약을 팔아먹어야 하고 약효가 없으면 배를 가르고 잘라내고 봉합하고 입원을 시켜야 비로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에요. 한마디로 의사라는 놈들은 죄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사기꾼 정도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연쇄살인마들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절대로 그 놈들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놈들을 맹신했다가는 건강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강탈당한 뒤에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사설은 그만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왜 정신병자의 하품소리인지를 증명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초창기에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 내용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완되고 첨부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근데 내용이 길어서 몇 편으로 잘라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과학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겹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는 아인슈타인을 개신교의 예수처럼 신성시하고 상대성 이론을 성서처럼 숭배하니까요. 교육 방송사들과 모든 언론사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찬양 기사를 무한반복적으로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2024년 5월 7일 다음 뉴스에서 아인슈타인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과는 무관한 내용의 기사들이 매월 수십 개씩 생산되고 있어요. 기사들의 제목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하기 그지없고요. 배우 차은우가 꽃미남이기 때문에, 즉 얼굴 천재이기 때문에 얼굴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린다는 내용부터 조선시대의 독일 유학생인 황진남이 아인슈타인을 만났었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태국에서 가상제품으로 아인슈타인의 뇌가 0.5위안, 우리 돈으로 94원에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는 등, 아인슈타인의 생일인 3월 14일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아인슈타인 챗봇을 설치한다는 등, PD인 나영석과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은 바로 생일 카페가 열렸다는 점이라는 등, 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AI 서비스 이름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등, 조선에도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비견될 만한 천재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등, 구글의 AI가 일론 머스크와 아인슈타인을 흑인으로 그렸다는 등, 그야말로 제목만으로도 구역질을 참기 힘든 개망발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전작인 증보개정판에서 살펴봤던 뉴턴의 사과나무 기사들이 무한 재생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희대의 사기꾼인 아인슈타인을 신성시하고 온갖 망발로 점철되어 있는 상대성 이론을 절대 진리인 양 세뇌하기 위한 야바이 짓거리인 거예요. 그중 백미는 구글의 AI가 아인슈타인을 흑인으로 묘사했다는 기사예요. 아니, AI가 할 짓이 없어서 그 못생긴 아인슈타인 얼굴이나 그리고 저 자빠져 있냐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AI는 사전에 아인슈타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통해서 놈이 백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을 흑인으로 묘사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AI에게 아인슈타인을 흑인으로 그리도록 사주한 놈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구글의 관리자 놈이지. 왜? 그렇게 해야 또 한 번 아인슈타인의 이름으로 전 세계 언론들을 도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번 순진무구한 대중들에게 아인슈타인의 이름 석자, 아니 5자를 각인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움켜쥔 놈들이 얼마나 생양아치 놈들인지를 깨달으셔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왜 이 세상이 지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퍼즐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순진무구한 노름꾼들은 결국 자신의 전 재산과 손가락, 심지어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 강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계가 아인슈타인을 신성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생과 동시에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된 물리학의 온갖 거짓말과 궤변으로 생명수를 내려준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리학으로 대변되는 과학은 신념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어야죠. 하지만 과학의 기초 이론들은 죄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도배된 지동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물론 화학의 원자론, 지구과학의 대륙이동설, 물리학의 중력이론, 공전이론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개구라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작과 전작의 증거개정판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선 생략하기로 할게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학계와 언론사들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대한 찬양 기사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학을 검증이 아닌 숭배의 대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허나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가 아니라 잔다가리의 황제였을 뿐이에요. 도떼기 시장판 야바의 꾼에 짜고 치는 고스톱판의 밑장 빼기 타짜였을 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왜 정신병자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검시대에 올려놓고 놈이 어떤 밑장 빼기를 시전했는지, 왜 그게 개사기일 수밖에 없는지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위키백과의 특수상대성 이론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마침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EBS의 빛의 물리학 시리즈 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영상이에요. 영상 시간 21분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토바이가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50으로 가는 자동차가 보면 오토바이는 50입니다. 속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빛은 혹시 다르지 않을까? (50의) 자동차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100의 오토바이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땅에서 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빛은 항상 30만 킬로미터로 도망가는 게 아닐까? 빛의 속도는 누가 보더라도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내가 100km로 움직이든 10,000km로 움직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기본 전제로 설정해 놓은 광속 불변의 법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상생도는 고전 물리학에서의 상대속도를 설명해 놓은 그림입니다. 빛을 분출하는 광원은 나와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노란색 화살표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해 옵니다. 내가 A처럼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 빛은 1초 후에 나에게 도달하게 되겠죠. 이때 나의 속도는 0km/s, 빛의 속도는 30만 km/s니까 0 더하기 30만은 30만으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속도는 30만 km/s가 되겠죠. 이번에는 내가 A에서 B로 30만 km/s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빛도 나를 향해서 30만 km/s로 질주해오고 있으니까 나와 빛은 0.5초 후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나의 속도는 30만 km/s, 빛의 속도도 30만 km/s이므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30만 플러스 30만은 60만 km/s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A에서 C로 30만 km/s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면 30만 마이너스 30만은 0으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0km/s가 되겠죠. 이게 고전 물리학의 셈법이자 우리들의 상식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계산법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인슈타인이라는 듣보잡이 나타나서 이 계산법이 틀렸다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서 있건 빛을 향해 또는 빛과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건 간에 우리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똑같은 30만 km/s라는 정신병자의 술주정 같은 망발을 짓거려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속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빛의 상대 속도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띈다면서 말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빛의 속도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적이며 카멜레온처럼 주변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관찰자가 얼마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건 간에 빛은 항상 관찰자의 속도와 방향을 감안한 뒤에 관찰자와 자신의 속도의 합이 30만 km/s가 되도록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광속불변의 법칙이라는 명칭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빛의 상대속도 불변의 법칙 또는 빛의 절대속도 항변의 법칙이라고 명명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허나 명칭이 어리 따위는 상대성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에 비하면 조적지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상상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나와 30만 km 떨어져 있는 광원으로부터 나를 향해 날아옵니다. 내가 A 지점에 멈춰서 있을 때 빛은 1초 후에 나와 충돌하겠죠. 내 속도는 0km/s, 빛의 속도는 30만 km/s니까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 역시 30만 km/s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A에서 B로 빛을 향해 30만 km/s의 속도로 날아갈 때 고전 물리학에 근거하면 빛과 나의 상대 속도는 60만 km/s가 돼서 0.5초 후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빛의 속도는 0km/s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빛과 나와의 상대 속도는 항상 30만 km/s가 되어야 하는데 내 속도가 이미 30만 km/s이기 때문에 빛은 0km/s로 제자리에 멈춰선 채로 내가 다가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30만 km/s의 속도로 A에서 C로 날아갈 때 고전 물리학에 의거하면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0km/s가 되어야 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이때도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30만 km/s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빛은 60만 km/s로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한 빛의 상대 속도는 위의 상상도처럼 고전 물리학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학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상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U의 속도이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U의 속도 나누기 1 플러스 V의 속도 곱하기 U의 속도 나누기 광속의 제곱으로 완전히 다르다고요. 즉,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을 광속의 제곱으로 나눈 뒤에 1을 더한 값으로 두 물체의 속도를 더하거나 뺀 값을 다시 나누는 매우 복잡 단안한 방식으로 이미 빛을 향해 30만 km/s로 질주하고 있는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30만 km/s로 도출된 것을 다시 고전 물리학적인 계산법으로 30만 플러스 30만은 60만 km/s로 계산하는 건 절대 모순이라고요. 허나 저의 계산에는 눈꽃만큼의 모순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말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 아인슈타인의 광속불변의 법칙의 공식이 그야말로 시정잡배들의 야바이 짓거리에 불과한지를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속 50km, 시속 100km로 마주 달려오는 두 차량의 상대속도를 구하는데 빛의 속도가 개입돼야 할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양자의 속도의 곱을 무한에 가까운 광속의 제곱으로 나눠야 할 이유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코딱지만한 수를 무한에 가까운 수로 나눈 뒤에 1을 더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뭐란 말인가요? 무수히 많은 숫자들 중에 하필이면 1을 더해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건 분모를 1의 근사치로 유도하기 위한 유치찬란하기 그지없는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야 양자를 더한 분자값이나 그 근사치가 그대로 결과값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낮은 속도를 대입했을 때의 상대 속도는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한 값의 근사치가 도출되도록, 그리고 둘 다 광속을 대입했을 때의 상대 속도는 그 어떤 경우라도 30만 km/s로 도출되도록 끼워 맞춰 놓은 숫자 노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 공식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내가 빛으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져 갈 때 상대 속도는 30만 km/s가 아니라 0km/s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대성 이론은 그야말로 정신병자의 잠꼬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위의 공식이 완전 무결한 것이었다고 쳐주더라도 위의 망발을 분석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위의 공식대로라면 내가 빛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A에 멈춰서 있을 때도 나와 빛과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1초가 소요되며 내가 빛을 향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진해 갈 때도 나와 빛과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므로 0.5초가 아니라 1초가 걸리게 되고 또 내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칠 때에도 나와 빛과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되므로 마찬가지로 1초가 소요되겠죠. 그 말인즉슨 내가 빛을 향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해 갈 때 빛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되며 내가 빛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도망칠 때 빛은 초속 60만 킬로미터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빛의 절대 속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곧 빛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이건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는 항상 1초가 소요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나와 빛과의 거리가 0km이건 30만 km이건 60만 km이건 심지어는 1억 5천만 km이건 250만 광년이건 말이죠. 참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다시 한번 이 상상도를 봅시다. 나에게서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빛이 A 지점에 정지해 있는 나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1초가 걸리겠죠. 근데 내가 A에서 B로 30만 km/s로 질주해 가더라도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1초예요. 근데 그 1초 동안 나는 광원 바로 앞에 도달해 있으므로 나와 빛과의 거리가 0km인 경우에도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는 1초가 걸리는 거예요. 또 내가 광원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빛과 같은 방향으로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도망칠 때에도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1초가 소요되는데 그 1초 동안 나는 광원으로부터 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날아가고 있으므로 빛이 60만 킬로미터를 질주하는데 1초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나와 빛과의 거리가 0km이건 30만 킬로미터이건 60만 킬로미터이건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는 항상 1초가 소요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광속의 10배인 초속 3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칠 때 빛은 초속 3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나를 따라와서 1초 후에 나를 추월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속도를 계속 끌어올려서 광속의 500배인 1.5km/s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빛은 1억 5,030만 km/s의 속도로 나를 따라오게 되겠죠. 처음 나와 빛과의 거리는 30만 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1초 후 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1초 후에 나를 추월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막 태양에서 분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3분이 아니라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속도를 더 끌어올리면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에도 250만 년이 아니라 고작 1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우주의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수천억 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1초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나가는 개도 배꼽을 움켜쥐고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를 얘기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개코는 지금부터예요. 만약 내가 광원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광원을 향해 광속의 10배의 속도로 질주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A에서 B로 초속 3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해 갈 때도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30만 km/s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빛은 초속 마이너스 27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을 해야 합니다. 빛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마이너스 270만 km/s의 속도로 도망치다가 1초 후에 나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특수상대성 이론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개소리라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내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만 빛의 절대 속도는 30만 km/s일 뿐 그 외의 경우에는 나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빛의 절대 속도는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광속은 얼마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을 향해 무한대의 속도로 질주하게 되면 빛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30만 km/s의 속도로 나로부터 도망치게 되며 내가 무한대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갈 때에는 무한대 플러스 30만 km/s의 속도로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즉 빛의 절대 속도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30만 km/s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30만 km/s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논리대로라면 빛의 절대속도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절대속도를 알 수 없는데 상대속도가 항상 30만 km/s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있나요? 따라서 상대성 이론은 뭐다? 정신병자의 하품소리다. 혼자 개잡것들은 주장합니다. 작금의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은 이런 정신병자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발전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가 지옥이라는 말인가요? 정말로 빛의 상대속도가 항상 초속 30만 km라는 아인슈타인의 망발이 사실이라면 빛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가 얼만큼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탐지하는 초정밀 속도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더불어 그 관찰자의 속도에 맞춰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인공지능 속도 제어 장치도 갖추고 있어야 할 거고요. 근데 빛은 삼라만상 중에 가장 오래전에 탄생됐으므로 그런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 리 만무하겠죠. 따라서 상대성 이론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모순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 왜 정신병자의 잠꼬대일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관찰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과 다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빛은 과연 어떤 관찰자에게 자신의 상대 속도가 초속 30만 km가 되도록 제어하게 될까요? 관찰자 A는 제자리에 멈춰서 있고 B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 C는 시속 3만 km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 안에서, 그리고 D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UFO 안에서 똑같은 한 줄기 빛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그 한 줄기 빛은 무슨 수로 이 모든 관찰자들에게 자신의 상대 속도가 30만 km/s로 보이도록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또 빛은 왜 모든 객체들에게 자신의 상대 속도가 항상 초속 30만 km로 보이도록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빛은 생명을 갖지 못한 무생물이므로 그 어떤 인지력이나 판단력도 갖추지 못했겠죠? 따라서 빛이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자신의 속도를 통제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건 누군가요? 바로 아인슈타인과 물리학계뿐이죠. 허나 놈들이 빛은 모든 관찰자들에게 항상 초속 30만 km로 비춰야 한다 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빛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움직여 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가 아닌 창조주겠죠. 허나 아인슈타인이 창조주가 아니듯 빛 또한 모든 관찰자들에게 동시에 자신의 상대 속도가 30만 km/s로 보이도록 하는 마법을 부린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당연한 이치를 증명하는데 굳이 시간을 허비해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광속불변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은 관찰자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속도로 이동하건 간에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km로 변함이 없다라고 씹으려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속불변의 법칙에서의 이 절대 명제가 곧 이어지는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180도 뒤집어지기 때문이에요.